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보험의 역사와 해상보험 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살펴보게 될 내용은 해상보험의 어떤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의 그 역사라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 처음부터 해상보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모험 대차라고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의 해상보험의 기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똑같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 바다를 통해서 항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해상보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도 먼 바다를 나가게 되면 엄청난 풍랑이 있고 파도가 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항해를 뭐 100%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위성으로 정확한 선박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한 해도라든지, 그리고 기상 정보를 우리가 그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안전해졌다는 거지, 바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변화와 이런 그 대자연이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건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GPS나 정확한 해도가 없던 옛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바다에서 항해를 했느냐? 그거는 그냥 바람과 조류의 힘,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 바닷물이 흐르는 힘, 그 조류죠. 무슨 해류에 의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에 의해서 뭐 부분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노를 저어서 인력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힘으로 배를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먼 바다에 나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뭐 부산에 있는, 부산 혹은 지금 현재 거주지가 부산이나 그 인근이기 때문에 바다를 볼 때 바다 뭐 그냥 모래사장 있고 뭐 찬찬하게 그냥 이렇게 뭐 파도가 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멀리 나가면, 먼 바다로 조금만 나가면 기본적으로 파도가 뭐 한 2m, 3m씩 칩니다. 파도가 예를 들어서 3m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그 건물 한 2층 높이까지 이렇게 파도가 친다라고 쳤을 때, 사람이 노를 젓는 배로 그 먼 바다를 항해를 한다고 치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예. 먼 바다, 그러니까 원양을 항해하기 위한 선박들은 기본적으로 선박의 그 어떤 갑판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뭐 조류나 이제 바람의 힘으로 가게 되는데, 바람은 기본적으로 항상 부는 게 아니죠. 뭐 이게 계절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뭐 그리고 조류도 항상 뭐 모든 곳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조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조금 더 조류가 빨리 흐르면 그 조류를 타고, 뭐 우리가 치면 뭐 구르시오 해류라든지 이런 걸 타고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의 그 동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증기기관을 이용한 선박이 됐든 아니면 지금의 내연기관을 이용한 선박이 됐든, 이런 동력선이 나오기 이전 시대의 선박들, 범선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범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바다를 자력으로 항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죠? 예. 그냥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선박들이 동력,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바다의 한 지점에서 어느 한 지점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선박이. 근데 범선 시대 때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여기서 저기로 못 가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바다라고 칩시다. 가까운 육지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 육지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를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 칩시다. 지금이면 그냥 금방 넘어가죠. 금방 넘어갈 수 있지만 예전 범선 시절에는 그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거조차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 바다에 항해를 하러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작업이었고 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예전부터 뭐 그 서양에서 대항해 시대든 뭐 대개척 시대 이런 것을 할 때 귀족이거나 뭐 돈이 많은 부르주아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바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주로 서민, 가진 거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원이 되거나 항해사가 돼서 이제 바다로 나가게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뭐 이제 뭐 그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가 개척이 되고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뭐 이런 어떤 위험한 항해를 감수를 하더라도 그 항해를 성공시켰을 때 뭐 향신료를 가지고 온다든지 뭐 어떤 금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코코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그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럼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무역이라는 게 발달을 하면서 모험 대차 대조가 생겨납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해서 이런 거예요. 한쪽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지만 내가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요. 한쪽은 돈은 없지만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항해할 그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이 사람은 몸으로 때우고 이 사람은 돈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배를 끌고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먼 바다로 출항을 했듯이 그렇게 출항을 해요. 그래서 돌아오면 뭐 반반을 하든지 뭐 투자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가지면 되고 그 전주죠 전주 투자자. 근데 만약에 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뭐 자초된다든지 아니면 해적한테 뭐 잡혔다든지 뭐 원주민한테 뭐 잡혔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 돌아오면 그냥 이 나간 사람은 항해하러 나간 사람은 그냥 목숨 잃고 끝나는 거고요. 그 투자한 전주는 금융업자는 돈 잃는 거죠. 그런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모험대차입니다. 모험대차. 그래서 선주나 하주가 항해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 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투자를 받은 거죠. 투자 받아서 항해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 뭐 원금 갚고 훨씬 그 많은 수익이 돌아오는 거고 그냥 뭐 못하면 뭐 그냥 뭐 이쪽은 돈 잃고 나는 목숨 잃고 이런 구조의 방식이 모험 대차였다는 거죠. 이게 이런 방식의 모험 대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렇게 하다가 13세기, 14세기. 그래서 13세기, 14세기에 이르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시아와 유럽을 무역하기 위해서 뭐 육상으로는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이런 것들이 작동하던 시리얼이었거든요. 그 13세기, 14세기까지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경유해서 그 동서무역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나면서 이제 그 기존의 실크로드를 이용한 동서무역 루트가 끊기고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제 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신항로 개척에 나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실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동서무역을 통해서 향신료나 이런 것들 수입 그 뭐 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하려고 했느냐? 차도 중요하고 비단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향신료예요. 특히
인도나 지금 현재 그 인도네시아가 있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나오는 향신료, 후추. 이 당시에는 어떤 냉동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고기의 잡내를 잡고 어떤 고기의 보존 처리를 위해서 이 향신료가 필수적이었거든요. 유럽 사람들의 식생활에. 그래서 향신료를 현지에서 구하기에는 굉장히 쉬웠지만 그것을 유럽으로 가져왔을 때 엄청난 가치로 대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모험 대차를 이용한 어떤 동서무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역사적 배경이 좀 내용이 많고 재미난 스토리가 있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해상보험론 시간에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많이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요 부분이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 뭐 대항해 시대나 십자군 전쟁이나 뭐 요런 쪽과 관련된 어떤 교양 서적을 한번 찾아보면 뭐 아니면 뭐 시간이 없으면 뭐 유튜브나 뭐 이런데 검색해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보험이 발달을 합니다. 바다로 나가서 뭐 신대륙으로 가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동아시아로 가든 이 바다를 통해서 항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태풍이나 폭풍과 같은 천재지변, 뭐 물론 뭐 해적과 같은 뭐 인력 그 사람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걸도 적대 행위 이런 걸로 피해도 있지만 태풍이나 폭풍 같은 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러한 이슈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점차 해상보험 제도가 형성이 되고 발달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뭐 르네상스의 발전도 있었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의 중동, 터키, 이 레반트 지역에 이제 들어서면서 그 서유럽 국가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하고의 무역에 이제 하나의 장애물이 생겨나면서 이제 신항로 개척이라는 화두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변방으로 머물러 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적극적인 국가적인 지원 하에서 뭐 항해용 캠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항로 개척에 바다로 나간 거죠. 그 유명한 뭐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콜럼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스코 다가마가 그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다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콜럼버스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국 그 스페인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오늘날 쿠바가 있는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해서 신대륙을 알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상 무역이 발달하게 됐는데 기존에는 사실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기 이전에는 이태리, 특히 베네치아, 제노바 이런 쪽의 사람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오늘날의 지중해를 통해서 지금의 중동 지역 혹은 터키, 이스탄불이 있는 그 비잔틴 제국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 지역하고 무역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중해를 이용을 한 무역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어떤 모험 대차라든지 어떤 오늘날의 관점에 봤을 때 굉장히 초창기의 해상보험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것이 제가 아까 말한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탈리아와 지중해 중심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 서양사 시간에 그런 얘기 배우잖아요. 스페인의 무적함대. 스페인의 무적함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는 뭐 스페인 축구팀을 얘기할 때 무적함대 이야기를 하지만 세계사적으로는 뭐냐면 그 서유럽의 해상 패권이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패권 전환의 굉장한 그 사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해상에 대한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리고 뭐 네덜란드는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그 무적 함대 시절 이후에. 원래는 오늘날의 네덜란드, 벨기에가 뭐 여러분들이 상상 뭐 세계사를 깊게 공부한 사람들 알겠지만, 오늘날 네덜란드, 벨기에가 예전에는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사가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 과정 속에서 주요한 어떤 집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롬바르드 상인이 있고 한자 상인이 있는데, 롬바르드 상인이라고 하면 이 롬바르디라는 그 어떤 그 게르만족의 일파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 살았냐면 오늘날 이태리 밀라노 있죠. AC 밀란이나 그 인테르 밀란이 있는 그 밀라노 그 지방이 원래 그 롬바르디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유럽 지역으로 진출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어떤 상걸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탈리아에서 상권을 장악하고 해상보험 발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늘날에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지금 밀라노, 토리노 이쪽이잖아요. 그리고 한자상인. 한자상인은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한자동맹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 독일이나 덴마크 이쪽 북독일 이쪽에서 그 북해를 배경으로 해서 상거래를 하던 상인들의 길드죠. 상인들의 모임. 게임에서 말하는 그런 길드가 아니라 상인들의 어떤 모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상공인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것이 한자동맹, 한자 상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점차 해상 패권이라는 게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영국에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롬바르드 상인이나 한자 상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신생 국가로 떠오르고 있던 영국에도 이제 영국이 뭐 신생 국가라기보다는 신생 패권 국가로 떠오르고 있던 영국에 이제 시장 진출을 하게 돼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하듯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해상보험이나 이제 근대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영국에서 오늘날의 해상보험이 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현대적 보험, 뭐 고대의 모험 대처나 그 모험 대처를 바탕으로 이제 해상 무역이 발달을 해왔던 것들을 지나서 오늘날의 해상 보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현대적인 보험이 등장하게 된 배경, 로이즈 보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로이즈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컴퍼니, 소위 말하는 회사 형태는 아니고요. 컴퍼니는 아니고 일종의 농협이나 수협, 물론 그런 형태라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종의 그 보험 조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합이란 건 조합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조합을 구성하는 그 개별 그 조합원들, 회원들이 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보험자입니다. 보험자. 개인 보험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보험 회사라고 하면 뭐 삼성화재가 됐든 DB가 됐든 메리츠화재가 됐든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다른 나라에도 그런 보험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로이즈는 어떤 형태냐면 이 개인 보험업자, 개인이에요.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많게는 뭐 수조 원에, 적게는 수천억의 보험을 굴려요. 우리가 좀 생각을 못할 정도로 상상의 단계를 넘어설 정도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업체나 뭐 그런 뭐 선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유럽이나 영국에 있거든요. 그런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 좀 큰 규모를 다루는 개인의 보험자가 뭐 소위 말하는 기업 형태의 보험회사보다 더 큰 금액의 보험을 인수하는 그런 개인 보험업자들이 있고, 이런 개인 보험업자들의 모임이 로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로이즈는 언제 시작되게 됐냐면 정확한 연도는 뭐 1668년에 1600년대, 그러니까 17세기죠. 1600년대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언제 정확하게 스타트를 했는지는 좀 설이 많아요. 근데 런던의 템스강에 런던을 흐르는 템스강이 있고, 여기에 이제 런던 타워가라는 곳에 조그만 이제 커피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 1600년대인데 이때부터도 커피가 이제 영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신대륙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좀 간과를 해야 되는 게, 저도 이제 영국은 런던은 아직 안 가봤는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러지 않지만 이 당시에 17세기 이럴 때는 그 큰 배들이 무역선이 해외를 무역하는 무역선들이 지금의 컨테이너선보다 훨씬 작죠. 예를 들어서 지금에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선들은 뭐 몇만 톤의 선박들인데, 컬럼버스가 그 대서양을 건넜던 그 배는 250톤인가 뭐 그렇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배가 작아요. 지금 오늘날로 치면 무슨 조금 큰 규모의 어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런 선박들이 수시로 그 템스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런던에 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런던이 내륙 도시가 아니라 항구 도시였어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런던 항 같은 게 있겠죠. 부두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두에 근처에 이제 커피 전문점. 여기서 커피 전문점이라 해가지고 오늘날 스타벅스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커피 전문점은 여기서 사람들이 뭐 술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그 무슨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말하는 것처럼 밥도 먹고 뭐 서양 사람들은 목욕은 안 하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그러니까 사교 클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런던 부두의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 커피숍에 해상과 관련된 해상 활동을 주로 하는 선장이라든지 선원이라든지 뭐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무역과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뭐 선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한 군데서 이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계속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언을 할 수 있는, 그 선언이 되길 원하는 구직자가 있다라고 치죠. 뭐 어디 뭐 나가고 싶은데라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 선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는 서로 몰라. 근데 여기 커피숍 주인장은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일종의 뭐 노티스라고 할까요? 게시판 같은 데다가 써주는 거야. 선원 몇 명 구함.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인도로 항해를 하고자 하는데 투자자 구함. 뭐 혹은 뭐 어떤 선박이 어디서 사고가 남. 뭐 이런 내용들, 거기 커피숍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일종의 노티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계화되면서 일종의 오늘날에 이르러서의 어떤 신문, 뉴스, 그런 것들이 이제 발간이 되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래도 이 로이즈 커피숍의 사장님은 일종의 하나의 어떤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이걸 하면 뱃사람들이 더 모이겠지 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뱃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유용한, 지금도 오늘날에도 정보의 유용성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확장되고 장사가 잘 돼서 뭐 이렇게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로이즈와는 별개로 영국 정부, 이 당시에 영국 정부도 이제 해상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두 개의 보험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런던 어슈어런스 코퍼레이션하고 로얄 익스체인지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근원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오늘날에도 로이즈 어떤 보험 시장하고 보험 회사, 보험 기업, 그러니까 영국에도 무조건 이런 로이즈 개인 보험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컴퍼니 형태의 보험회사들도 있습니다. 영국에도.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이렇게 영국에서의 보험이 발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로이즈 커피숍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었는데, 뭐 아무래도 사람이 뭐 늘 그런 말 있잖아. 한 다섯 사람 정도 모이면 그 중에 하나는 이상하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말로, 요즘 말로. 그러다 보니 거기서 뭐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뭐 많았겠죠. 어중이 떠중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이제 뭐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날에도 그런 거 있지만 어디 한 군데가 뭘 잘 되면 그거를 따라서 모방하는 업체들이 그 주변에 우후죽순하게 막 생겨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커피숍들이 그 근처에 등장을 했고, 원래 오리지널리티가 있던 업체는 뭐 역사의 어떤 흐름에 뒤처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라져 가게 됐고, 이 여러 우후죽순하게 등장을 했던 커피 하우스들 중에서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폐쇄형,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로이즈가 이런 식으로 흥행을 치면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데도 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아무나 못 오게 해가지고 딱 그 자격 조건을 갖추거나 아니면 뭐 누구의 추천을 받았거나 해가지고 딱 정해진 고정 멤버만이 입장 가능한 클럽, 그런 것들로 하는 그런 어떤 멤버십제를 운영을 하는 그런 커피숍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게 발전해서 이 멤버십제 시스템이 발전을 해서 오늘날의 로이즈 소사이어티, 로이즈 협회가 1771년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단순 커피점이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조직체, 단체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로이드 협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생성이 됐고, 여기 이제 협회의 위원장이 있어서 이 조직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71년부터는 커피숍이 아니라 하나의 협회, 단체가 돼서 운영되기 시작됐고, 1824년 정도 됐을 때는 이미 여기에 개인 보험업자들이 1000명 정도 소속이 되어 가지고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아마 이때 이제 1824년에 보험법인지 기업법인지 저도 가물가물한데 기업 관련된 법이 제정되면서 로이즈가 해상보험 외에도 일종의 뭐 각종의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시장에도 뛰어들 수 있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2021년까지 세계 최대의 보험 조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이 로이즈의 조직을 좀 살펴보면 영업 회원이 있고 비영업 회원이 있습니다. 영업 회원은 뭐 지금도 뭐 몇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개인 보험업자로서 스스로 보험을 인수하는 그런 멤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멤버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독단적으로 혼자서 운영한다기보다는
뭐 적게는 뭐 몇 명, 많게는 수십 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로이즈 소사이어티가 큰 게 있으면 이 소사이어티 안에 하부 조직 같은 개념으로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어요. 신디케이트. 그래서 이 신디케이트들은 이 신디케이트를 관리하는 어떤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대리. 요 대리인,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고 여러 보험을 인수할 정도 되는 언더라이터들, 이게 이 개인 보험업자들을 언더라이터라고 하거든요. 이 언더라이터들이 모든 보험 관련된 사무나 계약 체결이나 이런 잡무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를 두는 거죠. 에이전트, 대리인을. 그래서 이 대리인들이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비영업 회원이 있어요. 스스로 보험을 인수하지 않는 멤버. 이 경우에는 주로 이제 브로커에 해당됩니다. 이 브로커들이 소위 말하는 고객을 상대하는 역할을 해요. 이 언더라이터들, 로이즈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보험업자 언더라이터들은 소위 말해서 원피스에서 말하는 거의 뭐 천룡족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중간에 누구를 거쳐야 된다? 브로커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브로커를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이 중간에 언더라이터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들고 싶어요. 그러면 브로커한테 얘기를 해서 이 브로커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피보험이익이나 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맞춤한 개인 보험업자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브로커가 중심이 돼서 계약 체결을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 회원과 비영업 회원이 나눠져 있고, 이 전체 로이즈 소사이어티를 운영하기 위한 커미티, 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관리 감독을 전체를 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6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를 해도 300명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에도 2700명이나 되는 개인 보험업자들이 이 로이즈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해상보험 시장에서 16%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도 영국 보험 시장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보험을 주로 지금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이 회사, 이 로이즈 찾아가서 보험 들 수 있느냐?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렵고, 주로 로이즈는 보험 회사의 보험 회사예요. 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배웠던 재보험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고 그러면 이 로이즈가 천룡인이 될 만큼의 보험 업계에 가지는 영향력은 무엇이냐? 이 로이즈가 주로 만들어내는 어떤 발행물들, 정기 간행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고 내용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보험 계약적이나 보험 업계에서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는 영향력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기 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오늘날의 어떤 해상보험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로이드 SG 팔리시, 로이드 해상보험증권이 이 로이즈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이즈의 멤버십에 있는 개인 보험업자들이 자신들의 보험 사업을 위해서 제정한 표준 약관 같은 것들이 현대적인 최초의 해상보험증권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룡인처럼 느껴지는 거죠. SG 팔리시가 1779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771년에 로이즈 협회가 설립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로이즈가 제정한 표준 양식이 쓰이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로이즈는 뭐 여기까지 알아봤고, 한국의 보험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보험은 해상보험과 생명보험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뉘죠. 그 중에서 손해보험 회사들이 웬만한 손해보험 회사들이 해상보험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여기 강의 자료에 적혀 있는 이런 회사들이죠. 뭐 LIG,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흥국화재, 예. 흥국생명은 흥국생명이고 생명보험회사고 흥국화재, 뭐 하나손해보험,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자, 근데 이런 기업 형태, 해상 보험의 컴퍼니 형태는 기본적으로 개인 보험업자를 이용한 그런 보험 형태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한국의 보험 시장은 어떤 기본적인 보험 제도는 영국 것을 본떠서 만든 건 맞지만 컴퍼니, 회사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일본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이런 것뿐나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영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험회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사실은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면 끝도 없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이야기들은.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재밌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나가야 할 진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끊었다가 해상보험 계약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